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남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 사연도 편하게 들으세요. 주인공 민수는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다가 생계의 전부인 이 마을에서 그의 아버지는 새벽 3시면 배를 타고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생선을 팔거나 그물을 수선하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민수는 5살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생선 비늘을 벗기고 7살부터는 아버지와 함께 그물에 찢어진 곳을 꿰매는 일을 배웠습니다. 손가락이 늘 비린내와 소금기로 거칠어졌지만 그것이 이 집안 아들의 당연한 운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민수에게 글자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것은 8살 무렵이었습니다. 생선을 싸는 신문지에 적힌 까만 글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부모님은 남자가 책만 읽으면 밥벌이를 못한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게 훨씬 쓸모 있다며 교육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수는 마을 유일한 도서관 창문 밑에 숨어서 안을 들여다보며 한자와 한글을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도서관 사서 아주머니가 때로는 눈치를 채고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유리창에 코를 박고 안을 들여다보며 책 읽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아버지에게 들키면서 큰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그물 매는 법이나 제대로 배워라. 내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모두 바다에서 살았다. 네가 달라질 게 뭐가 있냐는 아버지의 꾸중이 귀에 박혔지만 공부에 대한 갈망은 오히려 더 커져갔습니다. 민수는 몰래 버려진 교과서나 잡지를 주워와서 창고 구석에 숨겨놓고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기 전 1시간 동안 혼자서 글자를 익혔습니다. 전환점은 민수가 15살이 되던 해에 왔습니다. 마을 유일한 고등학교의 젊은 국어교사 석진 선생님이 부임해 오셨던 것입니다. 30살 남짓한 선생님은 서울에서 내려온 분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선생님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폐품 수거장에서 주운 헌소설책을 바닷가 방파제에서 읽고 있는 모습을 선생님이 우연히 발견하셨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의 목소리에 놀란 민수는 책을 등 뒤로 숨겼지만 선생님은 이미 다 보셨습니다. 그 책 좀 보자. 떨리는 손으로 낡은 책을 건네자 선생님은 페이지를 넘겨보시며 놀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한자가 섞인 소설을 네가 다 읽을 수 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즉석 시험을 해보셨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읽어봐. 민수가 막힘없이 읽자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너 지금까지 누가 가르쳐준 거야? 혼자서 배웠어요. 정말이야? 학교는 왜 안 다녀? 집에서 반대해서요. 바다에서 일해야 한다고. 선생님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시다가 민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쓸모없어 보여도 언젠가 분명히 도움될 날이 올 거야. 네가 노력한 만큼 인생의 기회도 넓어질 거야. 책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다른 길을 걸을 준비가 된 거야. 그날 저녁 선생님은 민수의 집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선생님을 맞이했지만 아버지는 우리 집 애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선생님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아버님,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도 이만한 아이는 없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이 정도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는 대대로 어부 집안입니다. 공부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말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 역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도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탄광에서 일했고 선생님 역시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탄광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집안의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낮에는 탄광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중학에 다니며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석탄 먼지로 새까맣게 된 손으로 연필을 잡고 교과서를 읽었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잠들기도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간중학을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아 사범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민수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아이의 학습 능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어머니가 먼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민수가 정말 원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지만 더 이상 막지는 않으셨고, 어머니는 들키지 않고 끝까지 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라며 몰래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수는 낮에는 바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30분 거리에 있는 선생님 댁을 찾아가 영어, 수학, 국사, 과학 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부인도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때로는 저녁밥까지 챙겨주시며 민수의 공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몇 년간의 꾸준한 공부 끝에 민수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제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교재비도 만만치 않아 막막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민수의 대학 진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민수는 정말 똑똑해요. 누구보다 이해력도 빠르고 머리도 좋고 굉장히 성실해요. 이런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라며 선생님은 어머니를 설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고민 끝에 아버지 몰래 바다 일을 도와주는 시간을 빼주시고 참고서 살 돈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거 부모가 못 시켜주면 어떻게 하겠냐? 기왕 할 거면 끝까지 해라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민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하루 12시간씩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공부하고 낮에는 아버지와 바다에 나가 일하며 저녁에는 다시 선생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이 구해주신 서울 유명 학원의 모의고사에서 민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국어와 사회 과목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수학과 영어도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너는 이미 전국 수준이야. 서울대 법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는 여전히 거셌습니다. 남자가 혼자 서울에 올라가서 무슨 공부를 하겠냐? 바다가 우리 밥줄이다라며 격렬히 반대하셨고 심지어 민수가 몰래 모아둔 책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절망한 민수가 가출을 시도했을 때 선생님이 버스터미널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 떳떳하게 모두의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야지라며 설득하여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돈을 마련해 오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선생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을 팔아서 민수의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민수에게 주는 대학 합격 선물입니다. 서울에서 1등만 한다는 아이들도 떨어지는 법대에 합격했잖아요. 이만한 선물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몇 번의 설득 끝에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내셨습니다. 민수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라며 울었고 선생님은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서 갚으면 되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1980년 3월 드디어 민수는 서울의 명문 법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기차역에서 배웅 나온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민수야, 서울은 크고 유혹도 많을 거야. 하지만 내 꿈을 잊지 마라.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 말이야. 그리고 건강이 제일 중요해.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서울에 올라간 민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이 미팅을 하자고 해도 술자리에 나오라고 해도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직 공부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과외에만 매진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법학 서적에만 몰두했습니다. 민법, 형법, 헌법, 행정법. 어려운 법조문들을 하나하나 암기하며 이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가르침과 고향 부모님의 기대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에 고향에 돌아간 민수는 우수한 성적표를 들고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간경화로 쓰러져 수업 중에 피를 토하신 후 학교를 그만두시고 치료를 위해 서울의 큰 병원으로 떠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 선생님은 석진 선생님이 너무 무리하셨어. 밤늦게까지 학생들 가르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몸이 견딜 리가 없었지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민수의 공부를 방해하기 싫어서 편지조차 서울로 보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학교에 맡겨둔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너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이야. 너는 언젠가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항상 건강을 조심해.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없어. 민수는 선생님을 찾기 위해 알만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들을 하나하나 전화해보고 선생님의 친구분들께도 연락을 해봤지만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치료받으시던 병원을 찾아가 봤지만 환자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 달 내내 선생님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선생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게 열심히 살자고 다짐하며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의 공부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았습니다. 그 후 민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며칠씩 잠을 안 자서 도서관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등이 굽을 정도로 책상에만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있다가 고시원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노력 끝에 민수는 1984년 사법고시에 1차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 준비는 더욱 치열했습니다. 논문형 문제들은 단순 암기로는 해결되지 않았고 판례와 학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생활을 2년간 계속했습니다. 1986년 드디어 민수는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석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선생님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사가 되었고 몇 년 후에는 검사로 전직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변호사로 독립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민수는 매번 승진하고 성공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거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정의를 실현할 때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민수의 법조인 인생을 이끄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995년 민수는 같은 법조계에서 일하던 현숙과 결혼했습니다. 현숙은 판사였고 민수와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관과 꿈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이상적인 부부였습니다. 1997년 봄,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수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 없이 석진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올곧고 현명한 사람이 되길 바라서라고 아내에게 설명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석진 선생님은 단순한 은사를 넘어선 인생의 은인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이 행복한 가정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라도 선생님을 기리고 싶었고 언젠가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된다면 제가 선생님 성함을 아들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들 석진이는 아버지를 닮아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민수는 아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도 원래는 가난한 어부 집안에서 태어났단다. 하지만 석진이 할아버지, 아니 아빠의 은사님께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아빠는 없었을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을 그 선생님 성함으로 지은 거란다. 어린 석진이는 그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민수는 아빠도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몰라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진이는 명문대학교에 진학했고 교육학을 전공해 훌륭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택했지만 민수는 아들이 교육자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2023년 가을, 이제 30대 중반이 된 석진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민수와 아내는 기뻐하며 상대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름은 유진이고 정말 착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민수의 첫 반응은 다소 아쉬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뭐 나쁘지 않지만 더 화려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을까? 교수인 네가 초등학교 선생님과 결혼한다면 조금 아쉽지 않겠냐? 민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로서 그리고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버지로서 며느리도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석진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비 며느리를 직접 만나본 후에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유진은 정말 예쁘고 착한 아가씨였습니다. 2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성숙했으며 무엇보다 석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민수와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예의 바르고 지적인 모습을 보였고 교육에 대한 철학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존재니까요 라는 유진의 말을 들으며 민수는 석진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어. 교육자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숭고한 일인가. 민수는 자신의 편견을 반성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날짜도 정해졌고 양가 상견례도 곧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유명한 전통찻집 산정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하고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에 미리 가서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찻집은 한옥을 개조한 아름다운 공간이었고 조용하고 격조 있는 분위기가 상견례 장소로는 완벽했습니다. 민수가 메뉴를 보고 있을 때 주문을 받으러 온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차를 드시겠습니까? 그 순간 민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주름도 늘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얼굴. 민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석진 선생님 아니신가요? 그 순간 상대방의 표정도 급격히 변했습니다. 찻주전자를 든 손이 살짝 떨렸고 눈을 크게 뜨며 민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설마, 너 혹시 민수야? 선생님의 목소리에서도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찻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지만 둘 다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찻집 한 구석에서 스승과 제자가 끌어안고 우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꿈이 아니죠? 민수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민수야. 선생님이야.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선생님도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석진 선생님이 바로 유진의 큰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가끔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오늘 조카 상견례가 있다고 해서 나왔어. 그런데 설마 네가 나타날 줄이야. 선생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유진이가 선생님의 조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 조카야. 이상하게 그 아이가 처음부터 정이 갔어. 내 닮아서 그랬나 보다. 선생님의 말에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석진이가 유진에게 처음 관심을 가진 이유였습니다. 제가 유진이에게 처음 말을 건 것도 이름 때문이었어요. 큰아버지 이름이랑 같아서 신기했거든요.
석진이의 말에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가 우리 석진이 이름을 제 이름으로 지으셨다고요? 네, 선생님.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아들 이름을 선생님 성함으로 지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인연의 연결고리에 상견례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유진의 부모님도 이런 인연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네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민수의 아내도 당신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선생님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견례가 이런 운명적인 재회로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가 부모들은 물론이고 석진이와 유진까지 모두가 이 놀라운 인연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유진은 큰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제자가 바로 석진이 아버님이셨다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진이도 제 이름이 큰아버지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또 그 큰아버지가 아버지의 은사님이시라니. 이건 정말 하늘이 정해놓으신 인연인 것 같아요 라며 감격해했습니다. 선생님은 40년간 궁금해하셨던 민수의 근황을 들으시며 계속해서 놀라워하셨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정말이야? 우리 민수가 변호사가 되었다고? 네,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경력을 간략하게 설명하자 선생님은 아이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어. 그때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수는 선생님의 지난 40년이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은 서울에서 간경화 치료를 받으신 후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나았지. 아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에 죽을 수가 없었나 봐. 선생님은 치료 후 다시 교직으로 돌아가 30년 더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2010년에 정년 퇴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을 안 주셨어요? 선생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민수의 원망 섞인 질문에 선생님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사실 내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연락하고 싶기도 했어. 하지만 괜히 연락해서 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격지심도 있었어. 네가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서 나 같은 시골 선생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어요. 평생 선생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제가 성공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린 분이 선생님이에요.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유진의 어머니가 정말 아름다운 사제지간이네요. 이런 인연으로 우리가 사돈이 되다니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라며 감동해했습니다. 선생님은 현재 부인이 운영하는 이 전통찻집에서 가끔 손님들을 도와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젊을 때부터 전통차에 관심이 많았어. 내가 퇴임하고 나서 이 찻집을 열었지. 나는 그냥 심심할 때 와서 손님들과 이야기나 나누고 가끔 서빙도 도와주고 그래. 마침 오늘 조카의 상견례가 있다고 해서 나오셨다가 이런 기적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선생님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기침을 자주 하시고 얼굴색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몸은 어떠세요? 정기검진은 받고 계시죠?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요즘 좀 피곤하긴 해. 선생님의 대답에 민수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드릴게요. 민수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자신이 아는 모든 의료진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과과장과는 법대 동기였고 삼성서울병원 원장과는 골프 모임에서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응급 환자가 아니어도 내일 당장 최고의 의료진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VIP 병실도 미리 예약해 놓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선생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검진 결과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전이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선생님이 이런 병을 앓고 계셨다니. 선생님은 괜찮아, 민수야. 나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뭘 더 바라겠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이미 충분해라며 오히려 민수를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폐암 전문의를 섭외했고 수술비와 치료비는 물론이고 간병까지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등록금을 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선생님께 보답할 차례예요. 제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선생님도 결국 수긍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민수는 수술 당일 밤새 병원에서 기다렸고 선생님이 의식을 회복하신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후 6개월간의 항암 치료 기간 동안 민수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병원을 찾아뵈었습니다. 바쁜 변호사 업무를 뒤로하고서라도 선생님의 치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4년 10월 석진이와 유진의 결혼식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선생님은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식장에는 3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민수는 결혼식 중간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하객들 앞에서 석진 선생님께 큰 절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어 소중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지한 어부 집안의 아들이었죠.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민수는 선생님이 앉아 계신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석진 선생님께서는 40년 전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밤마다 30분 거리를 걸어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오늘 제 사돈어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는 선생님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혼식장은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고 선생님도 감격해서 일어서지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후 민수는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함께 받고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는 석진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입니다. 선생님은 이 재단의 명예이사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민수야, 네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나한테만 잘해주지 말고 다른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라.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민수는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민수가 다른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이와 유진은 결혼 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첫 아이도 태어났는데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사이에 아름다운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증손자를 보시며 이제 정말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선생님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찻집에서 가끔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민수는 선생님이 은퇴하시면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제가 선생님께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함께 보낼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라며 웃으십니다. 민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라도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40년 전 한 스승의 헌신적인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교육의 힘과 스승의 은혜, 그리고 운명적 만남이 어우러진 진정한 인생 드라마였습니다.